네, 또 강의를 한번 녹화해 보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게 6월 9일이거든요. 6월 8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학교에 나와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중앙현관 하나만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받게 되어 있고요. 들어오신 다음에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제 가슴을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붙여야지만 경상대학 건물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실 때 한번 받으면 그날은 경상대학은 이제 자유롭게 이 스티커를 붙인 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게 사실 최선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를 많이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도 당연한 거고, 그것을 성숙한 시민이라면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당국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따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베스트 옵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말고사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강의 자료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강의 전날까지 15주차 강의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말고사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올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치러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글을 하나 써서 저를 가르쳐 주신다고, 김 교수 한번 내 글 한번 읽어보시게 하는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여러가지 지식들을 활용하시면 더 좋고, 우리가 배운 것들 이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하신 것들을 담아내셔도 좋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도 좋아요.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범위는 그렇고, 당연히 클로즈드 북이겠죠.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암기해서 오실 내용이 있다면 암기해서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시험 답안지에 받아 쓰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놀랍니다. 와, 어떻게 내가 얘기한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받아 적지?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길래? 라고 놀라지만, 그게 좋은 점수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저의 채점 기준에 따르면.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물론 창의력을 강조하는 교수님들 중에 정말 창의력을 깎아내리고 짓누르는 교수님들도 계시죠. 굉장히 모순적인 교수님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이번 학기 이 과목에 한해서만큼은 우리가 배운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내용들을 반영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특징적인 주장을 담아내는 글을 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서 영어로 치면 열린 결말이라 그러나요? 딱히 제가 생각해둔 결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글을 쓰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점수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답안지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진 이후에 채점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며칠 둘 거예요. 며칠 이렇게 방치해 두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점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다음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레이딩은. 이번 학기 점수 마감일이 7월 12일로 알고 있어요. 아마 7월 초쯤에는 제가 점수를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너무 적나요? 더 드릴 수도 있지만은 1시간 이상 글을 손으로 쓰시다 보면은 손목이 나가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1시간으로 시험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1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신 글을 쓰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 수 제한은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처럼. 중간고사는 이렇게 복붙해서 붙여 넣으면 글자 수가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쓰시는 거는 글자 수 세어가면서 쓰실 수는 없기 때문에 글자 수 제한을 따로 드리지 않고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안에 글을 다 쓰고 나가시면 됩니다. 때문에 저는 긴 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컴팩트하고 낭비가 없는 글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제 성향 때문인 걸지도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은 조사 하나, 그 띄어쓰기 하나 낭비하면 되게 크게 깨지거든요.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인데, 아무튼 제가 거기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저도 짧은 글, 하지만 명료한 글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챕터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물론 얘기는 제가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학기 내내 일방적으로 떠들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굉장히 좋은 레슨이, 중요한 레슨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한국의 유튜버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저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주변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편집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정말 많구나. 이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 경상대학에도 유튜버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점심을 먹은 경영학과의 장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저는 뒤에 배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을 없애고 싶어서 그 초록색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픽 있는 그거를 20몇만 원 주고 사비로 사셔서 뒤에 깔고 막 녹화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그 정도의 열정은 없습니다. 열정보단 돈이 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교수는 이렇게 뒤에 배경이 나오는 녹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 교수님이 되게 엄청 부자라는 그런 저는 심증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최신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남은 강의 수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날림으로 막 페이지 날려가면서 막 팍팍팍 이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되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 모순된 상황을 한번 제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첫째로는 무역학과생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 이유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역 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과 수입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 흐름을 민감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모범 답안을 내놓으실 것이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학생분들께서는 이게 일종의 패러다임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즉 트럼프라는 한 개인이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대통령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바뀐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형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의 어떤 패러다임,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국제 교역 흐름을 결정짓는 몇 가지 요인들, 팩터들이 아주 빠른 시기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that's enough 하고서 그만 끝낼 것인지 미국 유권자들은 이제 올해 말에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4년 동안 트럼프가 무슨 정책들을 내놓았고 그 정책들의 핵심은 무엇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4년 더 겪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너프 쪽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경제에 불러온 긍정적인 자극도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결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혼란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대응하는 미국 정책 당국의 페일이 너무 컸죠. 실패가 너무 컸죠. 그것은 아마도 지도자의 역량 부족 탓일 겁니다. 위기 순간에 좋은 지도자는 그 역량을 발휘하기 마련인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극심한 혼란이 지금 현재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같은 미국 인종차별 금지 운동으로 번졌고요. 이 혼란이 미국 내에서 계속 가중된다면 전 세계 경제가 안정을 쉽게 찾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게 아마도 트럼프 개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정치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떠드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면 트럼프 도믹스의 핵심이 뭔지 한번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이슈이기 때문에 왜 아이폰 시리는 내가 정말 궁금할 땐 대답하지 않는 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슈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무역 정책 혹은 통상 정책 기조가 어떤 정도 플로우에서, 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이 다이나믹스의 어떤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통상 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까지 얘기하면은 이번 챕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두 개의 축이 존재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때도 대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에게 크게 무게중심이 넘어가 있었어요. 국제 교역량 기준으로 따지면요. 냉전 시대로부터 지금으로 넘어오는 흐름은 폐쇄 경제의 규모가 예전에는 소비에트 유니온 그리고 그들의 우방국가 중국, 북한까지 포함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들끼리의 폐쇄 경제가 있었다면은 그 폐쇄 경제의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폐쇄 경제가 몇 개 안 남았죠. 중국과 소련이 폐쇄 경제를 포기하고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즉 미국과 그리고 여러 서방에 있는 무역 선진국들과 교역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현재 관찰하고 있는 폐쇄 경제 국가는 북한과 쿠바 이런 몇 개 국가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즉 세계 경제는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축의 핵심에는 바로 세계 경제를 하나의 단일한 룰, 하나의 규칙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가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트가 WTO로 발전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이게 아마 2018년 기준일 텐데 2018년 기준 164개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이 되어 있고, WTO 그리고 그 전신인 가트에서 정한 몇 가지 원칙들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따르는 방향으로 국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국제법이나 여러 가지 원칙들이 모든 국가들에게 공평하냐라는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선진국들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트나 WTO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원칙들이 아직도 WTO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너무 미국 편향적인 거 아니냐, 너무 미국을 비롯한 그 우방 국가들에게 페이버를 주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국제 통상 정책이라든가 국제 통상 법이 디자인된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치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기본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상호주의 원칙과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은 서로 똑같은 정도의 혜택을 주고받는 거예요. 너희가 타리프를 올리면 우리도 타리프를 올릴 거야. 너희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우리 너희에게 혜택을 줄 거야. 이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너희하고만 친하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너희랑 똑같은 수준으로 친해. 우리는 같은 회원국이니까 이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혜택을 나누어 받을 수 있어 라는 원칙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바로 뭐라 그럴까요? 그룹핑 하는 거죠. 모든 국가들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그룹핑해서 관세라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은 그것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그룹 안에서는 그렇죠. 이 그룹과 다른 그룹이 존재할 경우 두 그룹에 서로 차등적인 관세를 부여하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부여할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차별화가 발생을 하지만은 그룹 안에서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원칙 하에서 WTO와 가트 체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WTO가 1995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하나의 국제기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딱 하나만 이론을 가져온다면은 교육 조건을 정책적인, 즉 WTO라는 하나의 이 정책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육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이론이 가능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역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무역 정책을 인식해 왔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하나의 샥 혹은 충격으로 인식을 해왔죠. 즉 우리는 사이좋게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정책 기구가 딱 들어와서 관세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무역 장벽을 형성한다든가 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즉 unexpected shock입니다. 충격이죠. 외부에서는 충격. 그것은 무역 교역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왜곡 현상이잖아요. 근데 WTO라는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동일한 룰, 동일한 국제법을 적용을 이 WTO의 테두리 안에서는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어떤 무역 정책의 의무 효과가 내재적으로 소위 말하는 텀스 오브 트레이드, 교육 조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즉 교육 조건이 이미 이러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통상 정책들을 이미 다 인폼드 인포메이션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WTO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분 컨디션이잖아요. 내일 갑자기 팍 생기는 게 아니라,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최혜국대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어떤 몇 개 국가들의 반칙에 의해서 어겨지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모든 정책들은 이미 가격 안에 포함이 되는, 이 국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도 모두 반영을 하는 조금 더 퓨어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완전에 가까운, 100%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이상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오히려 WTO라는 단일한 플랫폼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정책이 남발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의 비균등한 배분,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어떤 마켓 프릭션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모두 사라지는 않지만 좀 완화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 이론에? 뭐 하나의 예로서 갖고 온 겁니다. WTO가 성공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경제학적으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WTO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최근에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발견하기 시작한 통상 정책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FTA와 같은 특정 WTO 안에서 소그룹들이 생기는 거죠. 즉 우리는 따로 편을 먹어서 우리끼리 한 번 더 특혜를 주겠다. 다른 그룹핑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인사이드 그룹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혜 무역 협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혜 무역 협정으로는 FTA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 후반부터 FTA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아마 노무현 정권 때부터일 겁니다. FTA 특정 국가와 FTA를 맺어서 특정 산업을 육성시키자.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도 그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자. 그래서 수출입 시장 가격 자체를 많이 낮추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무역 규모의 확장을 꾀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자는 것이 당시 정권의 생각이었고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F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와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무역 장벽을 낮추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선호하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는 굉장한 배신감으로 당시 정책이 다가왔죠. 왜냐하면은 특히 뭐 농민이라든가 농민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 혹은 뭐 이런 특정 몇몇 산업들은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특혜를 사실상 정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높게 책정해서 피해를 보는 주된 경제 주체는 일반 소비자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는 수입차 흔히 끌고 다니시죠?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절대 비싼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냥 저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주차장에 가보면 외제차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럼 그들이 뭔가 카푸어일까요? 돈이 없는데 외제차를 산 사람들일까요? 인터넷을 뒤져서 외제차 가격을 검색해 보면은 국산차와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1000만원 정도면 직장인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면 얼마든지 뱉어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랜저를 살 바에는 우리가 BMW나 벤츠를 살 수 있는 거죠. 욕심을 좀 부린다면은, 차 급을 조금 낮춘다면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외제차를 산다는 것은 정말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차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외제차가 비싼 이유는 단 하나였죠.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FTA를 EU와 FTA 체결하고 미국과 FTA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일본 자동차는 그 가격에 맞춰서 좀 싸게 수입해서 들어오고 이러한 일들이 200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수입차를 직장인들이 좀 절약하면은 일반적인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뭐 로또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건 좋은 현상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선택의 가짓수가 늘어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인 멜리츠라는 교수님이 쓴 2003년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거죠. 소비자들한테 초이스 버라이어티를 주면 줄수록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된다. 그게 핵심 이론이거든요. 즉 우리의 선택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이 세상은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선택지 중에 하나를 소비하는 우리는 그런 소비자들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선택지의 어떤 세밀함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의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취향에 좀 더 맞는 좀 더 매칭이 잘 되는 선택지를 결국 소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좋은 거죠. 즉 관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많은 수입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랜덤한 소비자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내재적인 산업을 얼마만큼 잘 지키면서 그런 관세 인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느냐죠. 그거를 잘하면 좋은 정부고 그걸 잘 못하면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겁니다. 요게 2000년대 이후의 무역 정책의 흐름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이런 소규모 그룹핑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바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TPP라고 하는 건데, 볼까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라는 건데, 태평양을 중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태평양을 감싸고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베트남, 다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 국가들끼리 무역 장벽을 확 낮춰서 물류 비용을 확 절감시키자는 거죠.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확 낮춰버리자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것은 핵시올린 모형 혹은 리카르도 모형을 떠올려 보세요. 이 국가들 내에서 가지고 있는 컴퍼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뭔가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값싸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소비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TPP였던 거죠.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그런 것들을 내놓을 것이고, 호주는 농산물 집약적인 산업을 내놓을 것이고, 베트남은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값싼 제조업 제품을 내놓을 것이고, 각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카드들이 굉장히 다양한 페루나 칠레는 이 나름대로 또 뭐가 있죠. 칠레 와인 맛있잖아요. 우리가 칠레 와인을 굉장히 싸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칠레와의 FTA 때문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결국 좌초가 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오바마 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1호로 행정명령을 내린 게 TPP에서 탈퇴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미국 내에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령으로. 그래서 미국이 탈퇴하면은 사실상 이 TPP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혜 무역 협정의 특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WTO라는 큰 플랫폼 안에서 작은 플랫폼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익스트림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국내 정책까지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를 미국과 체결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FTA를 협상하는 대표단이 있습니다. 그 대표단이 가지고 온 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국내법으로 다시 뭐라 그럴까요? 트랜슬레이트 시킨다 그럴까요? 다시 가지고 와서 국내법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즉 미국과 FTA에서 협상한 협상안은 그냥 미국과 협의한 안일 뿐이지, 그것이 국내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거든요. 물론 굉장히 많은 경제 보복을 당하겠죠. 근데 FTA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법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게끔 협상문에 아예 써놓습니다. 국회가 그것을 비준을 해야 돼요.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WTO에는 없던 일입니다. 근데 FTA부터 발생한 일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예요.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발견할 수 있는, 국제 경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요? 다국적 기업의 출현이죠. 그쵸? 코카콜라나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 아마존은 근데 물류 유통에 특화된 거여서 좀 그렇고, 뭐 쉘 같은 뭐 석유 유전 기업, 그리고 뭐 삼성이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다국적 기업은 한 나라의 GDP를 능가하는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Vertical FDI라고 하는, 즉 수직적 FDI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업 운영을 통해서 한 기업 내에서 원자재 생산부터 최종적인 생산까지 모두 그 기업 내에서 처리하게 되는 이런 생산 공정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한 나라는 아니고 여러 나라에 걸쳐서 다국적 기업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디자인을 하죠. 갤럭시를.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을 합니다. 중간재 생산을 하고요. 중간에 뭐 원자재나 그런 거 수입을 해서, 어쨌든 삼성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몇 개 국가에 걸쳐서
갤럭시 S라는 제품을 완성을 해내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무역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즉, 그 국가의 정책 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눈치를 이제 슬슬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오프쇼어링은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하다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미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되자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시켜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최종재를 다시 미국으로 수입해서 미국에서 파는 현상이에요. 이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큰 부분을 중국에게 뺏긴 꼴이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자본을 유치하는 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게는 좋고 미국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게 된 선진국 대부분이 겪게 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겹쳐서 FTA가 WTO 이후에 하나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하에 트럼프라는 하나의 괴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한때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어떤 신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 커진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을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TPP를 탈퇴를 하고, 그와 동시에 트럼프가 가장 강력한 우방국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한테 나프타, 즉 노스 아메리칸 FTA를 재협상하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요 일련의 사건들이 몇 개월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와, 이제 모든 국가들이 서로 문을 걸어 잠그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은 다른 국가들은 그거를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전까지는. 이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신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이 흐름을 이해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G2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보호무역주의적인 기조를 띠고 더 나아가서 이 두 국가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두 국가 사이에 낀 꼴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흐름을 반드시 읽어내야 될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멍청한 짓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영국인은 멍청합니다. 라는 이제 명제가 뭐 가능하겠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뭐 이 주장을 얼마든지 반박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좋아하는 영국인의 부분이 있거든요. 텍스타일 쪽, 약 섬유 산업 있잖아요. 이쪽은 영국인이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저는 영국이 한국보다 뛰어난 부분을 잘 못 찾겠습니다. 최근에 축구도 우리나라보다 못하잖아요. 우리는 독일 이겼는데 영국은 독일 못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어쨌든 브렉시트는 좋은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3가지, 영국인의 최대 수출품 3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쫄딱 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탄광 산업이, 즉 이 마이닝 산업이 전부 다 망한 이후에, 대처로 인해서 전부 다 망한 이후에 영국이 잘하는 3가지, 축구, 팝송, 금융, 3가지가 영국인이 잘하는 3가지잖아요. 이 중에 축구는 뭐 이미 망했고, 팝은 K-팝에 더 낫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뮤지션 중에 뭐 딱히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요새 뭐 뜨는 뭐 루아 두파 막 이런 애들,
제 생각엔 레드벨벳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금융이었는데, 금융산업도 브렉시트로 인해서 컨티넨탈로 넘어가, 전부 다 유럽 대륙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죠. 스위스라든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런던의 경쟁 금융 허브가 너무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싱가포르, 홍콩도 굉장히 좋은 금융 허브잖아요. 때문에 영국 경제는 아마도 브렉시트를 굉장히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국가적인 아젠다가 됐다는 거예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아예 보호주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렇고 영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아까 오프쇼어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오프쇼어링을 다시 거꾸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즉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우리나라 국적의 기업들을 다시 우리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지금 거쳐왔습니다. 트럼프는 뭐 멕시코에 벽을 쌓는다 막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게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트럼프는 진짜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벽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요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즉 너네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다. 벽으로 그 상징적인 시각적인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너네와 우리나라는 이 높은 벽만큼이나 다른 국가고, 너희 지금 멕시코로 굉장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멕시코 미국 국경을 타고 넘어와서 미국에서 팔아요. 그게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물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멕시코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그걸 미국으로 갖고 와서 메이드 인 멕시코가 찍힌 제품을 미국에서 파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노동자들은 계속 직장을 잃으니까.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현 정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에 투표를 하지 않을 거니까. 트럼프는 재선을 해야 되고,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러스트 벨트에 걸쳐있는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표심을 끌어와야 되고,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곳에 다시 공장을 지어줘야 되고, 그것이 다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간 공장들을 다시 끌어와서, 억지로 끌어와서 거기로 옮겨놔야 되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국가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는 공장들이고, 그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고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 밖으로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대충 어떤 흐름이,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딴 데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쇼링을 위해서 왜 미국 정부가 리쇼링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뭐 로지스틱스 이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코시스템도 있을 거고, 프록시미티 투 커스터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는 재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CEO 하잖아요. 본인이 오너이고 CEO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큰 기업을 4년 동안 더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건 당연히 그분이 꿈꿀 수 있는 욕망인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는 오프쇼어링 됐던 기업들을 다시 리쇼어링으로 끌고 오는 그런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경제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첫 번째는 이제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 간의 갭이 점점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스마일 커브로 보게 되겠지만은 이 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많은 신흥 개도국들이 수출 지향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폐쇄 경제적인 마인드로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외국과의 적극적인 국제 교역을 통해서 GDP를
아주 가파른 속도로 증가시켜 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봤겠죠. 적자를 봤겠죠. 그 가장 큰 경상수지 적자국이 미국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하나 걱정스러웠던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쇼올림 모형상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였나요? 자본 집약적인 산업 구조였잖아요. 근데 미국 국민이 아닌, 즉 미국 시티즌십을 가지지 않은 고학력 노동자층이 미국으로 대거 넘어오고, 이와 동시에 멕시코나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 언스킬드 레이버, 즉 미숙련 노동자들도 한꺼번에 대규모로 넘어온 1990년대 이후에 미국에 발생한 일입니다. 즉 미국이 굉장히 큰 이민 국가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미국 시민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점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여러가지 경제학 이론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미국 내에서 노동 공급이 과잉되게 공급되기 시작되면서부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 국가들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임금 수준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실업자들도 증가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러스트벨트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빈부격차가 점점점 심해지게 되고, 미국 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점점점 커지게 돼서, 그것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유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IT 산업의 발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고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서, 특히나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겠죠. 더 이상 미국 기업이 미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류 시스템, 로지스틱스 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가장 저렴하게 기업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나라에 국적과 상관없이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말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점점 발달하게 돼서 국제 분업화가 훨씬 가속화된다는 거죠. 즉 국제 분업이라는 건 뭡니까? 원자재에서 최종재까지 가는 그 과정이 모두 분업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생산 요소는 중간재로 취급이 되잖아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 교역상에서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에서 굳이 최종재를, 물론 미국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GDP 수준 플러스 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 국가입니다. 결국 최종재 판매 시장은 아마도 미국이 될 텐데, 세계 최고의 소비 시장은 굳이 미국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돈만 내고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은 미국인들이 만들지 않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폰이라고 해도 아이폰은 미국 제품이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근데 이 아이폰 한 대를 팔아서 정말로 미국에 있는 생산자들이 먹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배는 일본 배를 타고 오고, 디스플레이는 한국 디스플레이를 쓰니까 중간재로 다른 국가들에게 빠져나가는 돈들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스마일 커브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이 디자인을 하고요. 독일의 기술력이 좀 들어간대요. 그리고 한국의 디스플레이를 쓰겠죠. 대만의 반도체를 씁니다. 중국에서 조립을 하고요. 일본 배를 타고 각 국가로 분배가 돼요. 미국 기업들은 애플은 다시 광고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커스터머 서비스도 미국 애플 본사에서 이루어지고요. 부가가치는 양 끝으로 갈수록 높대요. 그리고 조립을 하는 중국에게 부가가치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개입을 하고, 이미 국제 분업화가 지금 아이폰 하나를 만드는데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스마일 커브가 뒷부분이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이 스마일 커브를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이 스마일 커브가 점점 평탄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미국과 트럼프의 고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스마일 커브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많은 중산층이 주저앉았습니다.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 조금 더 익스트림한 솔루션을 원하게 되는 거죠. 즉 시대가 트럼프를 불러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하나의 상품처럼 이들에게 판매를 한 거죠. 그게 먹혔던 거고요.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 경제학적으로 결국 양 끝단의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도적인 공약을 내는 사람에게 표를 준다는 뭐 이론입니다. 저는 뭐 정치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많은 공약들이 전통적인 보수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전통을 거스르는 이상한 정책들이어서 많은 전통적인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너는 공화당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히려 당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공약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던 것도 많았어요. 즉 트럼프는 소위 말하는 좌파와 우파를 모두 아우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줄 수 있는 공약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어떤 특정 집단의 소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스토퍼 사무엘스 모형도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등장 배경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IT 산업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무역 장벽의 형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특정 기술, 특정 테크놀로지 혹은 특정 자본력에 접근이 가능한 액세서빌리티가 있는 특정 계층은 아마도 특혜를 누릴 것이고, 이러한 무역 장벽화 블록화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외를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 소외를 당하게 되면서 오히려 계층 간 장벽이 좀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까지 신흥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가장 주된 원동력이었던 값싼 노동력, 신흥 개도국에 이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노동력의 빈번한 이동이 발생을 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이점도 점점 좀 사라지고 있으니 아마도 신흥 개도국 노동자들의 언스킬드 레이버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점점 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도 점점 약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TPP 탈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제 자국 우선주의, 이게 트럼프의 전 대선 공약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나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뭐 대충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어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우리나라를 우선 챙기고 그 다음에 우방국을 챙기겠다. 이것이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기조인데, 이러한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는 그룹핑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FTA라든가, FTA도 지금 재협상한다 그러잖아요. 벌써 위협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WTO 이후에 발생했던 어떤 FTA 같은 특혜 무역 협정 흐름에 반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일부 선진국에 국한돼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중론입니다. 학계의 정설이라고나 할까요? 그럼 이제부터 트럼프노믹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 챕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넘어가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15주차까지 내일까지 아마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 가서 애기도 봐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잘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기를 키워보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24시간 지켜봐줘야지 애기가 크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는 사람이 될 줄이야.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트럼프노믹스,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보는 트럼프노믹스의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본질은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중간자 선거 이론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자국 우선주의라는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후퇴한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요. 트럼프 트위터 혹시 팔로우 하시나요? 전 트위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트럼프가 내뱉는 말들이 굉장히 저급하잖아요. 그 전 대통령이나 또 오바마랑 비교하면은 그가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낮은 지식, 낮은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라는 저급한 건 아니고 좀 시대적으로 후퇴한 그런 패러다임 위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을 최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공급과 수요를 모두 왕창 공급하는,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스테로이드를 맞았다라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레이거노믹스입니다. 1980년대 미국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에요. 이때 당시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겪고 있었어요. 쌍둥이 적자가 뭘까요?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굉장히 소위 말하는 난처한 경제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속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가 했던 것은 공급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중심으로 성장을 우선 꾀해서 일단 미국의 총소득을 높이는 거죠. 공공 부분에 있어서 뭐 정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뉴딜 정책 같은 정부 주도의 큰 사업들을 실행한다든지 해서 일단 생산성과 소득을 높여요. 그러면은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그 거친 세금으로 다시 어떤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일단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자비아 같은 비경제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경상수지 적자도 해결하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되 미국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안정을 정부 주도의 사업을 통해서 꾀하는, 이것이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이었는데, 트럼프는 요것을 이제 조금 더 익스트림하게 벤치마킹 합니다. 그래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아주 극단적으로 실시하죠. 트럼프가 아주 대놓고 나서서 한국과 같은 최우방 국가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가혹한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지금까지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부터 받던 이유는
룰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즉 모든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경쟁력이 약화돼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이게 불공정한 무역이야.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힘을 활용해야겠어. 라고 억지로 그 소위 말하는 운동장은 기울어지지 않고 운동장은 평평한 상태에서 미국이 수비를 잘 못해서 골을 계속 먹고 있는 축구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거죠. 미국 쪽에 페이버를 줄 수 있게. 그래서 억지로 외국으로 나갔던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가지고 돌아오겠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노믹스의 굉장히 익스트림한 국가 주도의, 정부 주도의 정책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위안화를 강제적으로 절상시키게끔 했고요. 물론 중국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이, 소위 말하는 전쟁이 발생을 한 것이고, 한국을 비롯한 최우방국까지 포함해서 무역 장벽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이제 국경세를 조정한다든지 캐나다와 국경세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위 말하는 야 그렇게 하는 거 예의가 아니지 않아? 라고 했던 거의 모든 정책들을 트럼프는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리쇼어링을 성사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건 정부의 공급 중심 정책으로만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수요도 같이 자극을 시켜야 됩니다. 즉 미국 기업들, 밖으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죄송합니다. 미국 내로 다시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혹은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들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다시 기업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생산을 미국 내에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들이 소비를 해서 내수가 증진돼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그림을 투트랙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미국 정부가 정말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걸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여전히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권 국가로서의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리쇼어링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미국 내 일자리가 증가하잖아요. 미국 내 일자리가 증가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쓰겠죠. 더 돈을 쓰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 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근데 미국의 화폐는 기축통화잖아요. 즉 미국은 자국의 중앙은행을 통해서 화폐 가치를 얼마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화폐 가치를 조정할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이 조정된 화폐 가치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무역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맞춰서 패깅을 하기도 하고요. 즉 자국의 화폐 가치를 고정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출렁거리면 다른 국가들은 파도가 치는, 즉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자국 내 화폐 가치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자국 내 세제 제도를 개선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든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무기가 훨씬 다양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세부적으로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미국 내로 기업들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미국 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고 미국 내 GDP의 회복 속도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트럼프가 최근에도 또 트위터로 선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즉 미국만 실업률이 개선이 됐다. 다 내 덕분이다라고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통계청에서 통계적인 오류가 있었다. 통계적인 오류를 커렉션 하면은 미국 실업률은 더 악화했다라고 얘기해서 김이 빠진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만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은 재선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가가치 그리고 중간재의 역할을 그림으로 도식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면 처음 원자재 출발로부터 거기 이제 국제 분업화로 인해서 많은 중간재가 개입을 하고 최종재가 만약에 200원으로 팔린다. 그럼 100원에서 200원만큼 100만큼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된 건데, 그것은 그 중간에 개입한 분업화에 개입한 많은 국가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고요. 스마일 커브의 평탄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는데요, 컴퓨터로도 굉장히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는 상당한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1970년대의 글로벌 가치사슬이에요. 2000년대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금 더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아이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R&D라든가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최종적인 마케팅이나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거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요. 크다는 것은 여기서 100에서 170으로 70만큼 먹는 요 양이 훨씬 많다는 그런 얘기죠. 즉 단순히 물건을 조립하는 생산 공정, 중국을 흔히 떠올리시면 될 텐데 여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낮다는 거고,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도 여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단순히 어셈블리하고 단순히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요런 이 국제 분업화의 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오프쇼어링으로 인해서. 근데 리쇼어링을 해서 제조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스마일 커브가 이렇게 완전히 가파른 상태에서는 가지고 들어와 봤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 억지로 다시 가지고 들어온 미국 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제공할 수 없을 테니까 투표로 잘 이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970년대처럼 생산 쪽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트럼프는 앞으로 남은 핵심 과제입니다.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으로 R&D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쪽의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끌어내린다는 얘기가 같잖아요. 스마일 커브를 평탄화시킨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애플이나 아마존이 있는 서부 해안가 주들, 워싱턴주, 뭐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죠. 그리고 금융산업, 금융허브가 있는 월스트리트이 있는 뉴욕주, 힐러리의 정치적인 고향이잖아요. 여기도 민주당 텃밭입니다. 양 해안가는 남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물해줘도 트럼프를 안 찍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애플을 위한 정책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애플과 친하게 지낼 이유도 없는 거죠. 다만 월풀 혹은 뭐 포드 공장이 있는 미드웨스트 지역에 있는 주들, 켄터키라든가 위스콘신, 뭐 오하이오 이런 데는 뻔질나게 드나들 이유가 있고, 거기에 모든 정책적인 선물을 집중할 이유가 있는 거죠. 스마일 커브를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지 자기 표가 늘어나니까. 왜냐면 그 주는 어쩔 때는 민주당을 찍고 어쩔 때는 공화당을 찍는 스윙 스테이시니까요.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비디오로 올려드리겠습니다.